오늘 또다시 세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발표됐습니다.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 여주에서는 한꺼번에 26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수도권 일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된 어제 하루 동안의 신규 확진자 수가 119명, 다시 세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자릿수가 나왔는데 네. 물론 뭐 숫자도 숫자겠습니다만 내용 면에서 봤을 때 네. 요양시설 같은 지금 감염 취약시설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상황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오늘 뭐 119명을 넘어섰지만 예. 그 내용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나왔고 그 경기도에서 늘어난 환자의 대부분이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의 상황을 보면 뭐 적게는 한 50명대, 많게는 150명대까지 이제 환자 수가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널뛰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날은 대부분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약을 해보면 네. 이제 우리가 1단계로 바뀐 지 2주가 돼서 네.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은 뭐 어느 정도 그냥 완정된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시설에서의 감염 관리를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강화할지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주 요양시설도 그렇고 부천의 발레학원도 그렇고 네. 말씀하신 시설 위주의 지금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집단 발생의 건수는 좀 줄었지만 그 감염 경로 미상의 환자 수도 그러면 따라서 좀 같이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한 감염 경로 미상 환자의 비율이 한 11% 정도로 예전에 30%까지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추적이 다 되므로 네, 그래서 이제 감염 경로 미상 통계치가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주된 고리가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이런 곳들이다 보니까 동일 집단 격리에 대한 내용들도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이요. 네. 그러니까 격리가 되면 일단은 밖으로 이제 감염이 전파되진 않습니다만 이 안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의료 인력이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진들의 업무는 들어보니까 간호사분들이 2교대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12시간씩. 네. 굉장히 과로운 업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호트 격리를 하면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안에서 누가 감염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과 네. 또 하나는 내부에서 그 감염자와 접촉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람들을 위험도 평가를 해서 분리하고 이분들을 따로 이제 격리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와의 격리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네. 내부에서 위험도에 따른 구분과 거기에서의 감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예. 이제 안에서 교차 감염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감염되지 않았던 분들이 코호트 격리로 갇히면서 그 안에서 감염이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뭐 의료진 또는 간병인들이 네. 좀 그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과로를 하게 되거나 또는 교차 감염이, 2차 네. 감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공간의 밀도를 낮춰주는 게 중요하고 공간의 밀도를 낮춰주려면 그 시설에서 코호트 격리된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바깥으로 빼야 되는데 예. 이 바깥으로 빼는 일을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받아주는 곳들이 없으면서 이게 밀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갇혀서 그 안에서 계속 상태가 악화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네. 동일 집단 격리의 효과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네. 안에서의 이제 내부 감염을 좀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아예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인 건지 어떻게 좀 조치가 취해져야 방역 된다고 당국이 보십니까? 그 코호트 격리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의료진이 됐든지 뭐 환자가 됐든지 그분들을 받아줄 병원을 적극적으로 그 확보해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서 이송을 하면 되는데 네. 그거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만 막는 데 신경을 쓰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뭐 건강이나 또는 인권의 문제 이런 문제에 지금 방역 당국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나온 요양시설인 경기도 여주시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20명대 후반대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고 최초 감염자분이 이제 단독 보행이나 의사소통이 네. 불가능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병원 내 다른 종사자에게 감염이 됐다고 봐도 좀 무방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양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이제 전수 검사나 네. 이런 것들이 갈수록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무증상 감염을 밝혀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의 양상을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시설 내에서의 감염이 일정 기간 진행됐다는 것이고 그 진행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누가 감염이 됐는데도 발견을 못한 채로 방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도 중요하지만 검사만으로 뭐 매일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감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되고 교육시키고 코로나19에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빨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심자들을 격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등의 근본적인 감염관리 체계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이런 집단 감염의 문제는 아마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이게 지금 그 겨울 독감 유행과 겹치면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주 그래서 방역 당국도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보완책이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런 위험성에 대한 것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예, 낮출 수 있긴 하지만 예. 그게 완전한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의 감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과 더불어서 시행돼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총체적인 개선점이 좀 많이 노출이 된 것 같고요. 그 만덕동 같은 경우에 부산 만덕동 같은 경우에는 핀셋 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좀 강화하는 방안을 좀 시행을 했었는데 이런 좀 맞춤형 방역을 수도권이나 네. 아니면 요양시설 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서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공간에 이게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뭐 도시의 경우는 특히 사람들이 외부로의 어떤 그러니까 동 단위를 넘어서는 이동이 굉장히 잦기 때문에 네. 동 단위에서의 어떤 지역사회 관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또 예. 이게 이제 시설에서의 감염이 되니까 그게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지역 단위의 맞춤형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설에서의 그 대규모 감염이 생기면 대부분 코호트 격리를 하고 코호트 격리를 한 결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별로 없어서 굳이 이렇게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지금은 시설에서의 감염 관리에 지금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는 31일 헬로윈 대위가 또 한 번의 고비일 네. 것이다라고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 인천, 부산 이런 주요 지역에 있어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도 강화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곳이 적발이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한 네. 번만 위반이 돼도 바로 아웃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좀 강력하게 좀 대처하려고 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클럽 등 같은 이런 시설의 특성상 방역 지침이라고 하는 뭐 4제곱미터당 1명 들어가기 약간 이런 식의 거리두기 지침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과연 쉬울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네. 한계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에 따르면 뭐 그런 규칙들을 지킨다는 게 그러니까 손님이 오는데 받지 않고 인원수를 제한하고 뭐 거리를 지키도록 하고 안에서 뭐 휴식 기간을 갖고 하는 것 등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할 텐데 네. 만약에 방역 수칙을 못 지켜서 우리가 이태원 클럽에서의 집단 감염 같은 감염이 다시 생기면 뭐 정부 당국은 그 클럽을 다시 문을 닫게 할 방법밖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키기 어렵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계속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유흥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도 좀 명심을 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5월이었죠. 이태원 클럽 때 얻은 교훈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그 시설을 네.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앞장서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는 집단 감염 사례 하나만 좀 더 보면요. 네. 앞서서도 언급을 제가 좀 했습니다만 부천의 발레 학원입니다. 네, 23명이 확진이 됐는데 발레 교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다 썼다고 해요. 근데 네. 아무래도 발레도 체육이다 보니까 좀 들숨과 날숨도 좀 많고 네. 그리고 마스크를 잠깐이라도 내리는 순간이 좀 왔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23명이 지금 확진이 됐는데 이런 가능성을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이 사례의 핵심은 그 발레 학원 강사분이 이제 최초 확진자인데 그분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일 가까이 학원에 나와서 계속 그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그게 움직임이 많은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아마 이 바이러스 노출,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서 마스크가 100%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파되고 밀폐된 공간이고 움직임이 많으면 당연히 감염력이 높은 환경이 되고 확진자의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지금 감염된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네. 지금 등교 수업이 확대된 상황이라서 네. 초등학교를 향한 좀 N차 감염이 일어날 위험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역학조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증상이 발현된 시점, 그 시점에 등교를 했는지 여부, 네. 거기서의 접촉자, 학교에서의 접촉자의 상황까지를 정확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교는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예. 방역 당국이 신속하게 학교에서의 접촉자들을 분리해내고 확진 검사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감 백신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그러니까 시간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인과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접종을 한 후에 사망한 사람이 벌써 이제 5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은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있는 데 있어서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네. 전문가들의 판단을 좀 따라달라 때문에 네. 접종은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네. 입장은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과성이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정확한 결과를 좀 조사하고 있는 이 과정입니다만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이 상황을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도 이제 많은 설명을 했고 전문가들도 이제 많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시는 것은 이게 그 사망과 독감 예방 접종과의 관계가 계속 같이 연관지어서 사례가 나오고 보도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모두 다 그 예방 접종을 받는다고 하면 노인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망도 독감 백신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의 교통사고도 독감 백신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한 사망이 예방 접종의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의 양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또 부검 결과 독감 백신의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도 그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백신 불안증이 점점 좀 커지다 보니까 네. 국산 백신은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유통 과정이나 뭐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다 보니 수입 백신이 더 안전하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백신에 문제가 있으면 그 특정 제조사 또는 제품 번호의 백신에서 다량의 이상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같은 제조 번호, 품목 번호에서 한두 명 정도의 이상 반응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백신의 제품의 이상 또는 제조 과정의 이상과는 논리적으로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 예. 불안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짜 뉴스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 백신 접종하고 사망과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선후관계일 뿐이다. 네. 실제로도 이제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 기간에도 백신을 맞고 일주일 이내에 사망하신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네. 1,500명 정도다라고 질병청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가 작년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있고 네. 또 백신 자체도 3가에서 4가로 바뀌었다는 점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 두 요소들은 좀 영향을 안 미쳤습니까?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한 이후에 사망하신 노인분들이 독감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는 않아서 예단을 하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마도 그것 역시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과 백신의 문제인데 사실 올해 사과 백신을 처음 접종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사과 백신 예방 접종이 쭉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의 사과 백신으로 인해서 이런 그 이상 반응이 많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한 사망이 늘어났다고 논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무료 접종 분도 4가 백신으로 네. 바뀐 게 이제 처음 시행이 된 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전에는 유료 백신에 사과 백신이 있었고 예. 국민들이 유료 접종을 하면서 사과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았었고 그것 역시 이상 반응으로 인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사과 백신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공장에서 네. 동일한 날에 생산된 그러니까 로트 번호가 같은 네. 백신을 맞고 사망하신 분들이 중복해서 나타난 점 때문에 네. 이것은 독감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네, 주장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 제품 번호로 생산되는 백신이 1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2개가 나올 확률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만 개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개인의 특성으로 이상 반응이 일어난 노인이 한 분 이상 계실 확률은 한 제품 번호에서 생산된 백신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곧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유럽 상황도 역시나 1차 유행 때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네. 국내 관리도 중요하지만 해외 유입 우리가 물론 방역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하고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입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방역 당국 차원에서도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가 늘어나면 그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방역 당국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필연적인데요. 그 부담을 막으려면 지금 그 사전에 확진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입국하게 하는 방안이 아마 현실적인 대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브라질, 인도,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일 텐데요. 아마 외교적인 이유로 이런 나라들에서 입국하는 그 외국인들에게 그 검사를 받아서 음성임을 증명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방역 당국이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고 그 방역 당국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면 그런 조치들을 그 외교적인 문제보다 방역을 더 우선시해서 취해야 될 가능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이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그 같습니다. 항만 방역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왜 해외 유입 사례 중에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온 국가 중에 하나가 또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죠. 근데 러시아는 항만을 통한 유입이 좀 많은 편이라서
항만 유입이 과거에 이제 한번 구멍이 뚫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없겠습니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이후에 그 추가적인 지금 감염 사례나 전파 사례가 없어서 아마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원칙은 그 의심이 되는 경우에 대부분 검사를 한다. 그리고 접촉을 최소한 줄인다.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한다.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항만 검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 예,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특별히 제기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도 좀 여쭐게요. 지금 일단은 아직은 3상을 통과한 제약사는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네,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곳은 다 많아도. 진행 중인 곳은 뭐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계 회사를 빼고 나면 한 6, 7개 글로벌 제약사들이 3상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에서는 지금 3상을 건너뛴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뚜렷하게 뭐 지금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게 그 굉장히 드문 빈도로 원래 일어나는 것이라서 그 접종자의 숫자가 이제 일정 숫자 이상이야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이 러시아나 중국이 예방 접종을 하면서 이상 반응을 얼마나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도 이제 의문입니다. 그걸 또 투명하게 전 네. 세계에 공개할지도 의문이고. 네.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지금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 접종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지금 결과를 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좀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 것이 네. 이 자체가 좀 3상과 같은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수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뭐 있기 때문에. 사실상 3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험 설계를 엄격하게 해서 무작위로 백신을 맞는 군과 가짜 백신을 맞는 군을 구분해서 그 항체가 어느 정도 생성되는지를 이제 실험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많은 사람이 백신의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이 백신 처음 나오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년 말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또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사실인 겁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한편으로는 3상 시험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면 접종을 하려고. 그래서 승인되는 즉시 이제 접종을 시작하긴 하겠으나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고 그 70억이 예방 접종을 맞을 만큼의 백신을 얼마나 단기간 내에 생산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연말에 희망하건대 승인을 받는 백신이 뭐 한두 개쯤 나올 수 있고 늦어도 연초에는 승인받는 백신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올 봄에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뭐 상당수의 우리나라로 치면 전 국민의 한 반 정도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 거냐. 뭐 아마 가을 겨울쯤 되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는 것은 일단 적은 양의 어느 정도 이제 임상 시험이 끝나고 긴급 사용 승인이 된 물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네. 많은 양으로 그러니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내년 중순이나 말쯤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어쨌든 같은 이야기인 같은 거네요. 이야기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분해서 예방 접종을 할 텐데 생산과 접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제 연말까지 어느 정도의 전 세계 인구 중에 어느 정도가 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는 얼마나 많은 제약사들이 승인을 받느냐 그리고 제약사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산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봄에 시작해서 올 겨울쯤 가면 그래도 상당수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고 뭐 집단 면역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이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게 될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신 패권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좀 네.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어느 국가가 먼저 개발할 것이냐 이거를 뭐 지금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사가 있기 예. 때문인데 네. 뭐 미국에도 화이자나 뭐 모더나나 네. 이런 제약사도 있지 네, 않습니까? 존슨앤존슨이나 네. 뭐 예. 어디가 좀 먼저 패권을 가지게 뭐 될까요? 그거는 뭐 예. 지금 이제 뭐 그 현재 3상 시험의 결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보들이 현재는 대중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제약사가 먼저 그 승인을 받게 될지는 지금 뭐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